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폭력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겁니다. 한술 더 떠 자신의 아내가 딸에게 했던 말도 소개합니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요? 논란이 커지자 송 장관은 유감을 표한다. 이런 말로 뜨뜻 미지근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10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정부의 목표죠. 그런데 정말 여성분들 뒤를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요.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한 남성이 계속 따라가고 있었다고 해요. 급기야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 남성이 초인종까지 누르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조금 전 주차하시다가요, 제 차를 긁었습니다.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성은 좀 많이 의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기억에는 차를 긁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우선 나가보는데 그 순간 남성이 돌변해서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돈까지 요구하는데 집에 돈이 없자 이 여성을 근처의 은행으로 데려가서 인출까지 시키고 그 돈을 갖고 이 남성이 달아났다고 합니다. 자, 김복준 의원님, 그러면 당신이 주차하다가 내 차를 긁었으니까 나와보세요. 탕탕탕탕 문 두드린 게 그럼 아예 거짓말이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 남성은 아마 같은 아파트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도? 자기 딴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32년 저 경찰 생활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네. 여튼 담배를 피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네. 하얀 외제 승용차가 하나 주차하고, 그리고 여성이 혼자 나와서 걸어 들어오는 걸 보고 범행 대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냥은 안 열어주잖아요. 문 두들겨도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차가 긁혔다 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네. 열어주고 잠깐 얘기하면서 차를 긁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쩌고 하다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내려갔다 올게요. 그러고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올라갑니다. 다시. 네.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인데요 하고 또 두들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한번 열어줬던 그 사람이니까 네. 의심하지 않고 열어주는 순간 바로 그냥 주먹으로 여성을 공격하고 네. 흉기로 위협한 이후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은행털이까지 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그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채무가 한 1억 정도 있는데, 네. 우선 급한 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엄청 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여성을 다짜고짜 문이 열리자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가서 홀로 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을 하고, 현금이 집에 없자 이 여성을 데리고 은행 등을 돌면서 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하는데, 무려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시키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피해자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자기 층에서 이제 내리더라. 그것도 지켜보니까 혼자 사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 말로는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었대요.
전력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허은하 소장님, 네. 다행히 이 여성분 이 신체적으로는 많이 다치진 않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긴 하는데 걱정되는 건 앞으로 이 여성이 해당 아파트에서나 살 수가 있을까, 또 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트라우마가 걱정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 아파트에 살기는 힘드실 것 같고, 또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신다거나 또한 누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제 딸한테 혼자 있을 때 택배 같은 거 오더라도 우선 문 열어주지 말고 택배 밑에 내려놓고 가실 수 있도록 해라. 사실은 택배 해주시는 분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그만큼 무섭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네. 있거든요. 네. 특히 저 여성분은 더 심한 트라우마로 아하. 고생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김복주 네, 의원님, 이 정말 나쁜 남성, 정말 이 입에 정말 담기 힘든 말로 욕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 이 남성이 네. 2,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에 주행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이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남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 CCTV가 뭐 촘촘하게 설치되어 그러네요.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온 건 뭐 지극히 당연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여기 가장 컸던 거는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보면 계획적인 범죄라고 좀 의심하게 돼요. 아하. 왜냐하면 네. 이 여성분을 대동하고 그 여성분의 통장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TM기에서는 뭐 일회에 뭐 100만 원인가 밖에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2,500을 인출한다면 네. 창구로 간 거란 말이죠. 아하. 창구로 가서 아마 여성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네. 흉기를 대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렇다면 은행은 정말 CCTV가 여러 각도에서 네. 잘 나오도록 돼 아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치밀한 어떤 계획 범죄는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백성문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 여성이 주차를 하는 과정을 유심히 내려다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죄질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런 범행 자체가 이제 죄질이 나쁜 건 당연한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계획범이냐 우발범이냐가 나중에 형량을 결정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하. 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 사람이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 혼자 사는 여성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지금은 둘이 모른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고 네. 이 여성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아하.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2,500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그냥 집 앞에서 무작정 담배를 피다가 일단 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해야겠다. 오싹해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우발범행이 되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저는 우발범행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건 이 네. 사람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문을 두들기고 이 여성이 나왔을 때 집 안을 보고 혼자 사는구나. 그때 확인하고 내려갔다 다시 세상에.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기보단 아하. 일단은 이번 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올라가서 네. 혼자 사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강도상해죄는 살인죄보다도 처벌이 중합니다. 그래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전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CCTV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그냥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네. 거는 좀 초보적인 그런 냄새가 나죠. 네. 그래서 실형이 선고돼도 제 생각에는 이제 변제는 2,500만 원 하게 될 거고요. 네. 이거는 집행유예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7년 이상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도 3년 6개월 이상이라 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여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네. 있잖아요. 일단 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보입니다. 실형도 실형입니다만 혹시라도 이 주민, 이 여성분 해당 아파트는 정말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남성이 실형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울 거 아니에요 또. 정말 이 여성분들이 정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대체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안타까운 일단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 어제 아침 9시 20분경입니다. 남양주 미사대교 위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경찰에 이런 신고를 합니다. 멀리서 잘 모르겠는데 사람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지금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졌다. 아하. 그런 신고를 받고 그럼 그 지점에 경찰이 가겠죠. 네네. 가서 보니까 차량이 한 대 있었어요. 그럼 그 차량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사해 보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현 씨가 그 스튜디오에서 노출을 강요당하고 네. 그다음에 성추행까지 당했다라는 혐의로 스튜디오 실장부터 그 모집책 그다음에 그 사진 촬영했던 사람들 고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스튜디오 실장이 계속 지금까지 억울함을 표시해 왔어요. 아하. 근데 이 차량의 소유주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스튜디오 실장으로 확인이 됐고 아하. 아직까지 뭐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홍순빈 아나운서. 네. 구체적으로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 저곳이 대체 어딥니까? 여기가 그 경기도 남양주의 이제 미사대교 인근입니다. 아, 예, 미사교 들어봤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9시 20분에 신고가 접수가 돼서 이제 수색을 계속 벌였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날이 좀 흐리잖아요. 네.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강물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흙탕물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수색에 난항을 겪었는데 네.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9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다가 네. 어제는 수색이 중단이 됐고요. 아하. 예정대로라면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수색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 아마 이제 수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제 밤 사이에 그리고 저 보시면 비가 많이 와서 이 물속에 들어가더라도 시계가 좋지 않습니다. 즉 이 가시거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텐데 오늘 오전 9시쯤에 이제 수색 재개가 됐을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면 네.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 실장이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 이 정모 씨는 왜 그럼 이런 선택을 한 겁니까? 일단 차량 안에서 A4 용지 한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튜디오 실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아. 아니 지금 성추행을 당했고 강요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양현 씨가 원해서 했던 일이다. 그래서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네. 그러니까 이제 양혜원 씨겠죠. 아하. 양혜원 씨 얘기만 듣는다. 나는 네. 절대 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아하. 한 것으로 몰아간다. 네. 이 모든 것 때문에 죽고 싶다. 네. 라는 이제 유서를 남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받는 과정에서 무언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이게 양혜원 씨에 대해서 자기가 고소한 무고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네. 성추행을 한 것처럼 좀 몰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혜원 씨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해당 스튜디오, 지금은 물론 그 스튜디오 대표는 다 바뀌었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고요. 당시에 그 스튜디오 실장이 이 경찰 조사를 쭉 받아왔고 어제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기로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시청자분들이 이런 점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자신이 억울하다면 네.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됐을까 아닌가 그런 좀 네.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본인은 이 실장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장소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양예원 씨하고 그 사진 촬영하는 거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겁니다. 양예원 씨한테 어떤 좀 노출이 심한 사진을 찍는 그런 과정에서도 서로 상호간에 양해가 돼 있던 거고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네. 기본적으로 또 양혜원 씨가 고소를 한 건 두 가지 상황이에요. 아하. 하나는 스튜디오 내에서 자신을 촬영하면서 만졌다는 거고요. 음란한 어떤 포즈를 요구하면서 강요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이 추행인가요? 그 과정에서 만졌다는 강제 추행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때 찍었던 그 사진 그 촬영본이 유포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태인데 네. 그 이번에 이 자살한 거로 추정되는 이 사람 실장 네. 같은 경우는 추행 혐의는 그 양혜원 씨가 붙이지는 않았어요. 아하. 다만 그 유포하는 거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아하, 거고요. 네. 그래서 조사 중이었는데 네. 이 사람은 서로 상의간에 합의에 의해서 해놓고 지금 와서 양혜원 씨가 나를 이렇게 하니까 무고라든지 명예훼손으로 다시 네. 맞고소를 한 상태였거든요. 아하,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네. 미투 운동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수사기관의 이 수사 그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가 들어오면 네. 그 조사가 종료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고죄를 고소하는 거 여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여성들이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고소를 하면 네.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여성들이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는 그런 역작용이 좀 있었어요.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네. 일단 성범죄 종료하고 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무고 여부를 조사하는 걸로. 아하.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네. 자기도 맞고소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양혜원 씨의 피해 사실만 조사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순서가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일이 일단 발생했는데 네.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의사를 또 네. 증거를 가지고 개진했어야지.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단 경찰은 오늘 오전에 다시 이 미사대교 인근, 물론 유속이 또 빠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색 범위를 넓혀야 될지 경찰도 상당히 애를 먹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이 해당 스튜디오 실장이라고 했던 정모 씨, 일단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대체 어느 부분이 억울하다고 했던 건지 이 양혜원 씨 얘기, 그리고 해당 실장 정모 씨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으며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모델하고 협의하고 했고 관계성은 한 건 없습니다. 유출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협박한 적도 없고 모델을 막 터치하거나 만진 적도 없습니다. 관계성은 없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저도 유출범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모자를 이렇게 깊게 눌러 쓴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 정모 실장인데, 일단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180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양혜원 씨는 자기는 성추행을 당했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한 20여 명의 남성에 둘러싸여서 원치 않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라는 거고요. 이 실장 입장에서는 아니 피해자라는 사람이 무슨 10번 넘게 와서 계약을 하고 찍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네네. 다 자발적으로 했던 거고 우리는 강요도 없었고 그리고 추행도 한 적이 없다. 다만 그 사진을 촬영했던 사람 중에 일부 이걸 이제 유포한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된 사람들 아마 유포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유포한 사람들이 잘못한 건데 마치 내가 지금 잘못해서 모집해가지고 성추행부터 이런 걸 강요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네. 다 계약대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혜원 씨를 무고죄로 맞고서한 상황인데 아까 김복주 교수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최근 미투 운동 이후로 수사 지침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바뀌는 게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닌데 왜냐하면 무고하고 성추행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조사하면 됩니다. 무고는 딱 띄워놓고 이거 조사하고 무고는 나중에 조사하는 거는 오히려 옳지 않다고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수사 지침이 바뀐 상황이니까 네. 지금까지는 성추행 강요 여부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스튜디오 실장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야 이건 나도 분명히 고소를 했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가해자로 지금 그냥 계속 몰고 가네? 네. 이렇게 오해를 했을 수는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까지 이 해당 스튜디오에,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문제가 됐던 스튜디오는 지금은 다 대표랑 다 바뀌었습니다. 양혜원 씨가 문제됐던 당시에 이 사진이 찍혔은 사진 동호회라는 사람들이 찍었을 당시에 그 스튜디오 대표는 다 지금 바뀐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모두 8명이라고 지금 경찰은 확인하고 있는데 허 소장님, 그렇다면 대체 어떤 부분이, 지금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부분이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란 정모 씨를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어떤 점이 압박을 했을까요, 심적으로? 사실 어떤 게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저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3명 이상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그걸 이겨내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특히 판결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수사하시는 분들께서
말 한마디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돼서 여성 네. 먼저 하게 되더라도 네. 우선 피해자고 피의자다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우선 요런저런 상황 때문에 네. 당신의 무고죄에 대한 것은 조금 늦게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네. 해주시거나 아하. 아니면 그 사람을 아주 그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네. 가지는 않는 듯한 그런 네. 말투.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말투나 어떤 네. 그 눈빛 있잖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이미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의 심적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분이 극단적인 판단을 네.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로 그러한 추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쪽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사실 지금까지 한 5차례 정도 이 정모 씨가 조사를 받아왔잖아요. 네네. 이 그동안 조사받았던 분위기, 이런 어떤 이것과 관련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전 스튜디오 실장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왔는데 경찰이 얘기하는 게 6일의 마지막 조사에서도 언성이 오가거나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 전혀 없었고 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까지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 허 소장님은 그런 추정과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경찰에 확인을 했던 거고 경찰은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혀 조사 과정에서 언성이 오가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경찰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심정까지 전해드렸는데 김복준 의원님. 혹시라도요, 이제 오늘 뭐 수색이 재개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안타깝습니다만, 이 정모 씨의 이 시신이 발견된다면, 네.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는 어차피 이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 사람의 혐의가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처리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그 음란 동영상, 그 사진이 유포된 거에 대해서 약간의 가담한 정황을 지금 확보했다고 경찰이 자꾸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 유포에 관한 어떤 그 책임이 있겠죠. 법적 책임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하지만 입건 조치는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사람이 사망하면 네. 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사건은 촬영 당시 이른바 촬영회 모집책은 구속돼 앞으로 있어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한두 명 추가 조사를 계속해서 또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기대해보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전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엔가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 차 안에 홀로 아이를 뒀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차 안에 아이를 홀로 둬선 안 되는 일이 이번에 또 일어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제주도의 한 대형마트 앞에 사람들을 북적거리는 좁은 이 주차장에서 난폭 운전자가 나타난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차장에서 승합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후진을 하면서 뒤에 서 있던 여성을 치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게다가 여기 보시면요. 방지봉까지 뽑힐 정도로 충격이 심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뒤로 후진을 하고요.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말리려고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또 화단 후진하네요. 부딪혔다 아이고. 다시 후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들을 지금 충격을 가하는 모습까지 지금 영상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제 겨우 저래서 멈춘 건데 네. 아니 보세요 지금 순식간에 김복준 의원님 예, 저 대형마트 주차장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대체 운전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마 네. 장을 보러 왔던 어머니가 차 안에다가 이 초등학생 아들을 놔두고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던 이 초등학생이 아마 그 운전석으로 옮겨가지고 나름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해당 영상, 지금까지 봤던 영상에 운전을 했던 사람이 네. 초등학생이라고요? 초등학생. 11살 초등학생. 11살 초등학생이다. 아하. 저 초등학생, 어머니가 잠시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안 껐나 봐요. 추정입니다만. 대형마트에 창을 보러 간 사이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아이가 운전,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시동을 엄마랑 같이 갔는데 네네. 엄마가 차에 시동 키를 켜놓고 내려버렸어요. 시장 보러 가가지고. 네. 그 사이에 애가 운전을 벌인 거죠. 사고 났지만 네네. 형사처벌은 못해요. 미성년자라 가지고. 네네. 미성년자니까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정말요. 한순간의 방심이 이런 화를 부릅니다. 정말 저 당시 영상에서요. 이 진입 방지봉, 그러니까 네. 이 인도로 차가 올라오는 걸 막는 진입 방지봉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보세요. 계속 밀고 들어갔어요. 지금 아주머니 여성 한 분은 지금 다치셨어요. 부상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여섯 대가 지금 이 타손당했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물론 아이가 지금 운전했습니다만 물론 이건 부모 잘못이 더 커요. 일단은요. 그런데 저 진입방지봉도 없었고 만약에 저 마트 카트에 정말 이런 상상 하기도 싫습니다만 아이가 있었다면 그리고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카트에 부딪히면서 그 카트를 몰고 있던 여성이 지금 다쳤어요. 넘어지면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사실 진짜 아까 저 말씀하셨던 건 차량 진입 방지봉만 없었어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보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도 했는데 네. 사실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진입 방지봉도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 앞에 카트가 충격을 완화해줘서 그러니까요. 이 여성분도 지금 넘어져서 다친 정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차량들이 많이 부서지게 된 건데 네. 이 아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살이기 때문에 네.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이 안 되죠. 아하. 물론 촉법소년은 됩니다만 네. 이건 과실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형사 입건은 아직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렇게 부상을 당한 분 차량 5대 저기 주차해놓고 들어갔다 장 보고 나왔더니 파손이 돼 있는 차량. 이것들에 대한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원래 통상적으로 가해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우리나라 법 체계입니다만 이렇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력이 없잖아요. 미성년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걸로 민법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경찰 얘기대로 이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이 부모님이 져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는 이 시동 하나 안 끈 것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어머님께서도 그거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요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식을 키웁니다만 아이는 호기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허 소장님, 저 일대에서 장을 보던 분들은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어머니라는 사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아니 시동 끄고 주차하고 같이 아이 손잡고 장 보면 되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은 진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운전하는 사람이 11세 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다가 또 사고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 어머님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그 11살 정도 되면 키가 한 150, 저희 딸은 150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른 정도이지만 내가 보기엔 완전 애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같이 장을 엄마 나 여기 있으면 안 돼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래 그럼 너 혼자 있어 했을 때 좀 덥거나 춥거나 할까봐 뭐 에어컨이나 이런 걸 켜주려면은 시동을 그냥 켜놓고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 설마주의,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아까 키가 150 정도, 140, 150 되는 아이들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서도 사실은 놀이동산에서도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설마 나가 한번 해보면 괜찮겠지 해서 했는데 뭐가 브레이크고 뭐가 엑셀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설마 우리 차는 안 그렇게 되겠지라는 생각은 오늘부터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목준 의원님, 이 어머니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 때문에 아이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시원한 차에 있으라고 친다 하더라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마트 들어가면 더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홀로 아이를 차에 네. 남겨두지 마시라고 뉴스파이터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왜 뉴스파이터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자신의 아들 본인이 잘 알겠지만 저 나이 때는 호기심이 충만할 때예요. 네. 그래서 시동을 켜놓고 어른이 비끼면 운전석으로 이동해가지고 약간의 조작을 할 수도 있는 나이고 네. 그런 우려를 늘 계산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절기 더울 때 물론 시동 켜놓고 본인은 갔지만 더 위험한 행위를 했지만 아이들 따로 방치하면 차 안에 방치하면 그 자체도 또 위법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의 한순간 조그만 실수가 사실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주 이게 다행이에요, 다행. 천만다행. 어떤 그래서 면에. 아까 백성 변호사님이 천만다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그 차단하는 봉지봉이 방지봉이 없었다면 그게 아마 그 안으로 마트 안으로 밀고 들어갔을 거예요. 저게 SUV 차량인데 내가 보니까 힘이 상당히 네. 센 차량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게 그 사륜구동으로 후진해 가지고 마트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장 보던 분들 엄청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만다행이고요. 정말 순간의 방심이 큰 화를 부를 뻔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걸 교훈 삼아서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 결혼하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실망하고 또 남편은 아내한테 실망하고 또 그런 일 왕왕 있죠.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떨지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허 소장님. 네, 한 인터넷 매체에 올라와서 지금 공분을 샀던 내용인데요. 네. 친정아버지 생신 선물로 차 안에 고이 간직했던 회사에서 줬던 스팸을 네. 선물해 준 걸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햄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햄세트. 남편이 우리 아빠 생신날 약속이 있어서 이틀 전에 네, 선물 차근차근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읽어볼까요? 네. 네. 남편이 우리 아빠 생신날 약속이 있어서 이틀 전에 선물 미리 드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드리고 왔어? 라고 물으니까 아니 그냥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거 갖다 줬어 해서 이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엄마 김서방이 뭐 주고 갔어요? 하고 이제 애교를 좀 부렸는데 어머니가 실망하신 말투로 햄세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해서 다시 확인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받은 햄세트 그거를 바로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부모님은 왕보다 귀해 보이고 우리 부모님은 네 발가락 떼만도 못하냐라고 하면서 남편하고 싸웠던 그 부분들을 올렸고 그에 따라서 남편은 좀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게 왜?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이 일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이 사연을 보니까 저도 이제 쭉 읽어봤습니다만 초반에는 일단 분위기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리바이벌 해볼게요. 남편 일단 사연에 올리신 분 여성분 같아요. 아내분 같아요. 일단 추정입니다만 남편이 이제 사연을 딱 전합니다. 남편이 우리 아빠 생신날 약속이 있어서 이틀 전에 선물을 미리 드리고 왔다고 말을 꺼내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생신날 같이 모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래 뭐 안타깝지 뭐 할 수 없지 일이 있다는데 그래 뭐 드리고 왔어?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거. 그래? 왜 이 사람 뭐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지?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래서 궁금하니까 엄마한테 이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이 김서방이 예를 들어 무슨 서방이 뭐 드리고 갔어? 아빠 생신 선물로 했더니 친정 어머니가 한 말이 햄세트 이러셨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아내란 분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이 남편에게 따집니다. 니네 부모님은 왕보다 귀해 보이고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 이런 표현 참 송구합니다만 네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냐? 네 차 안에서 아마 트렁크에 넣어놨던가 봐요. 몇 날 며칠씩 썩어가던 햄 세트를 선물이라고 그것도 생신 선물이라고 장인어른한테 건네? 정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손이 떨리는데 남편이 이랬답니다. 더 가관인 게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요. 그게 왜? 햄세트가 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아니 근데 이제 보니까요.
햄 세트 벌써 어머니한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딱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말투가 벌써 틀리겠죠. 네. 햄 세트 이러니까 듣기가 좀 애매했겠죠. 그래도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혹시 그 수제 햄 세트. 아하. 그건 또 비싸잖아요. 고급. 그거는. 아하. 그래서 뭐 내 남편이 수제 햄 세트 정도 그런 거 좋겠구나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장모님께서 그냥 스팸 네. 이랬다는 거예요. 아하. 그 스팸 하는 순간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의 차에 안에서 굴러다니던 회사에서 지급한 그 스팸이 생각난 거예요. 네. 아, 이걸 갖다 줬단 말이지? 이제 이 생각이 드니까 네. 순간적으로 진짜 화가 났겠죠? 근데 더 이제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네. 이 아내 되시는 분은 시어머니의 생일날이 있었대요. 네. 그때 백화점에 가서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드렸답니다, 본인은. 네. 네. 그런데 이 남편은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차 안에서 굴러다니던 그 네. 스팸 세트를 가지고 네. 가서 장인한테 그것도 내일 모레 앞으로 같이 밥 먹기로 한 날이 있는데 자기 혼자 아내도 없이 뽀로로 먼저 간 거예요. 상의도 없이. 저는 그게 더 괘씸해요. 아하. 자기 다른 일정 보려고 미리 가가지고 네. 제가 장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저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기 싫어가지고 아내하고 상의도 없이 미리 가가지고 네. 스팸 세트 던져놓고 거기서 밥 얻어먹고 와가지고 네. 그게 왜라고 얘기하는 이 네. 당당함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좋아요. 처갓집 가서 밥 얻어먹고 사위가 처갓집 가기 싫어하는데 밥 얻어먹고 오면 좋아하잖아요. 아우 살갑게 지내고 장인 장모님과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런 반전이 있었는데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아내분이 올린 사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아내가 기분이 한참 상해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겠죠. 네. 남편한테 가서 우리 아빠가 우스워? 차에 굴러다니던 이 햄 세트 이게 주는 게 선물이냐고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기대했던 거는 그럼 남편이 좀 그럴싸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하는 소리가 네. 그냥 장인어른 햄 세트 좋아하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실망을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속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 네. 아 우리 아버지 햄 안 좋아하시는데 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네.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올린 겁니다. 아, 남편이 변명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오히려 당당하게 장인 어르신 햄 좋아하시잖아. 좋아하는 게 진짜 선물이지. 너처럼 비싼 것만 해주는 게 선물이냐? 이제 좀 조용히 좀 하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분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햄 안 좋아하십니다. 짜다고 안 좋아하세요. 라고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입장 바꿔서 내가 시부모님한테 장롱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수건 세트 이게 진짜 선물이다 하면서 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리고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 정도 되면 나올만 하네요. 제가 봐도. 이게 남편이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해 하고 이럴 때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틀 전에 갔던 거니까 그냥 그거는 아버님 핸들 좋아하셔서 드렸고 이제 생일 때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야지. 본 이렇게 게임은 쇠로 있어. 네, 거기서 이제 아하. 딸한테 그렇게 쓱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남편은 더 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세상에. 더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화가 난 거고 네. 이제 지금 보니까 이 아내분께서 진짜 화가 난 건 네. 스팸을 준 행위보다 그 이후에 남편의 대응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와서도 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집을 나오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럼 내가 장롱에 있던 그 수건 갖다 주면 넌 어떻게 할래? 그러고 나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째려만 봤대요. 네. 째려만 봐서 이제 나와서 이제 아버지 생신에 맞춰서 진짜 좋은 밥 대접하고 아직까지 지금 친정에 계시는데 아이고. 문제는 그 이후로 이분은 이제 이 아내분의 표현으로는 그 놈입니다. 그 놈. 아이고 남편한테 네. 네네. 아내분의 표현으로 며칠째 그 놈한테서 연락 한 통 안 옵니다. 그래요? 잘 된 일이죠. 그냥 안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애 없을 때 이혼할까 아이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혼까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다소 이제 상황을 좀 상황극처럼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그럼 궁금한 게 과연 아내분의 시각, 여성의 시각은 어떨까요? 허 소장님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만약 닥쳤다, 본인이 닥쳤다.
정말로.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아하. 진짜로. 그 남편이 자신의 부모님들한테 생신 때는 수제 도자기 되게 좋은 세트도 선물을 했고, 그리고 이 부인도 사실 좋은 화장품만 선물한 게 아니라 일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화장품도 챙겨드리고 음식도 많이 장만을 해서 그 생신 때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한 거잖아요. 선물 많이 해드렸네요,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케이크도 만들고 식사도 제접해서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정 표현을 했는데 내 남편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네. 많이 화가 날 것 같고요. 아,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도 같은 내용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왜라는 말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이 그 다음 행동은 같은 여자로서 저도 사실 같이 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혹시라도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는 이제 허 소장님 빼고는 다 남자잖아요, 죄다. 그래서 남성의 입장에서 지금 저 남편분이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도 혹시 있을까? 근데 엊그제 장인 되셨기 때문에 장인어른 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입장 바꿔서 사위분께서 장인어른 아이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 장인어른 내일 모레 생신이시잖아요. 저 선물 준비했습니다. 뭔가 햄 세트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글쎄 이제 제가 장인이 되다 보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상하게 이 방송이 물리는데 제가 엊그제 네네. 엊그제 생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저는 우리 사위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네네. 딸이 데려온 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사위는 와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은데 깨알 자랑하시는군요. 네. 장인 입장에서 좀 보면요. 네. 장인의 입장은 항상 그럴 것 같아요. 사위가 처해 있는 입장하고 견주어 볼 겁니다. 사위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면 네. 그 사위가 들고 온 저 햄 세트라도 받으면서 한편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정도 되면 아내가 그 시어머니한테 뭐 백화점 가서 뭐 화장품 세트 사드릴 정도의 그 경제 사정이라면 네. 장인한테 햄 세트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햄 세트를 선물로 주는 회사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네. 뭐 햄 세트가 크고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저라도. 다만 네. 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짜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저 선물 햄 세트 겨우 이거 갖고 왔냐 그러고 전화해서 딸한테 따질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지금 모르긴 해도 여기 장인 장모님은 오히려 따님 말리느라고 애먹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가 이해해라 하면서. 근데 그 백성문 변호사님 이제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앞서 잠깐 저희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아직 화가 덜 풀리셨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남편분이 연락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부부 관계를 끝내겠다. 그리고 지금 아직 부부 사이에 애도 없으니까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도 하는데 혹시 이게 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혹시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혼 사유는 안 돼요. 아마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방송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런데도 이혼을 못하냐고 막 화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혼 사유는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륜을 저지른다거나 아하. 아니면 이제 뭐 친정 부모나 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뭐 아니면 남편이 행방불명됐거나 이런 건데 나머지 사유는 안 되고. 이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해당하느냐 이 1회만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 이제 도저히 못 살죠. 근데 네. 사실 이거는 남편이 그냥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관련된 인터넷 댓글 중에 제일 와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 글을 보여줬더니 그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거는 남자들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허 소장님 여성의 시각에서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남성의 시각에서 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연의 남편분이 뉴스파이터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본인이 정말 사과를 하고 본인이 이제 부인의 부인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 다 자기한테 돌아와요, 결국. 그거는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왔던 사연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라고 뉴스파이터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이 올라왔고 그리고 상황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감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했는데 마지막으로 허 소장님이 좀 그래도 이 가정이 그래도 부부가 이 관계가 이렇게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좀 잘 원만한 솔로몬의 해법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남편이 무릎 꿇어야 됩니까 그냥? 우선은 무릎을 꿇으시는 아, 게 진짜요?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네. 보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요. 우리 5대5로 하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장만하는 것부터 결혼하고 나서 돈을 번 걸 어떻게 쓸까까지도 나누는 그런 게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젊은 여성이고 남편분은 50대이신 것 같아요. 이 글로만 봤을 때는. 네, 아마도 소통 능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우리 남편분에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엔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틀 전에 미리 가서 아버님 생신을 축하해 준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표현의 소통 능력, 소통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자존심 살짝 좀 버리시고 사모님한테 죄송하다, 미안했다, 내가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목해지는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네네. 아내를 대동하지 않고 자신의 일정을 위해서 이틀 앞당겨서 혼자 갔다 온 행위 자체도 괘씸한 거예요. 아하. 네. 그래요. 네. 다 들으셨죠? 혹시 이게 진짜 사연이라면 혹시 남편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해법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시고 내 아내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을 드시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 통 먼저 하시고 이 친정에 가셔서 부인님을 아내분을 모시고 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뉴스파이터가 감히 제언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금은방에 온 손님 뭔가 행동이 수상하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요. 네, 부산의 한 금은방에서요. 뭔가 볼 게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럴 것 같은지 한 남성이 두리번 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은방에서요. 주인이 잠시 이제 자리를 나간 사이에요. 것들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두리번 거리더니 이렇게 목걸이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목걸이를 이 손춤에 쥐어서 주머니에 그대로 넣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근데 그치지 않아요. 한번 네. 이렇게 해보니까 조금 과감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다시 이번에도 다시 이 목걸이 하나 더 빼더니 이 삐져나오지 않게 잘 가리고요. 그다음에 주머니에 넣고 네. 그다음에 매대에는 이 빈 공간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흐트러놔서 잘 정렬을 해놓습니다. 야, 저 태연하게 있네요. 근데 이 장면, 누가 왔네요? 지금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어허. 경찰이었습니다. 아하. 이 모습을 보고 있다가 네. 이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하네요. 네. 야,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저런 행동을 진짜 이런 대입을 해본다는 것도 좀 가당치는 않지만 네. 저 같으면 이거 뭘 떨려가지고 못할 때 그냥 태연하게 그냥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넣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범행하는 저 장면 자체는 굉장히 쑥달됐어요. 아하. 그리고 뭐 죄의식도 크게 느끼지 않는 걸로 봐서 네. 이 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요. 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주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보면요. 네. 현실 세계를 너무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아하. 지금 요즘에 금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그 은행 못지않게 CCTV 잘 달아놨어요. 그러겠네요. 아하. 그럼 본인이 지금 저 몰래 그 금목걸이 같은 거 훔치는 행위가 아주 낱낱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네. 지금 잊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고요. 네.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이 사람 네. 보니까 주문서를 쓰면서 그 이름은 가명을 쓰고 휴대폰은 또 본인 거를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추어 같지만 프로 같은 아마추어죠. 프로 같은 아마추어. 그런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잖아요. 범행을 저지르고 실수로 자기 가명을 쓰면서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고 훔쳐서 집에 왔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하. 야, 성공이지. 이거 완전 범죄구나. 성공이야. 지금 조금 전에 보면 경찰이 끌고 가잖아요. 왜 끌고 가겠어요? 저 현장을 경찰이 계속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이틀 전에 그 일을 하고 네. 이제
업주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네. 경찰이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또 나타난 겁니다. 아, 또 나타난 장면이에요? 본인이 완전 범죄를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거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사업 장소가 되는 거죠. 사업 장소. 네. 본인 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가서 훔치다가 이제 뭐 CCTV를 보고 있었던 네. 잠복한 경찰들이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랬군요. 바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실제로 본인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 경찰이 잠복 이틀 만에 이 모습이 너무 눈에 띄어서 바로 네. 잡았던 아하.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 매장의 주인분은요 황당했을 거예요. 사실 고객과의 손님과의 신뢰 관계로 어떤 물건 보여달라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물건도 가져오고 하잖아요. 금은방에서. 이 매장의 주인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없어진 걸 알았을까요? 먼저 들어보시고 매장 이 점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조사하다가 목걸이가 2개 비어가지고 의심되는 시간대 이제 CCTV 돌려보다가 좀 황당했어요. 종업원이 너무 차분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그 업소가 쉬워 보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범행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한다 했는데 이후에 체포된 이후에는 다 자백을 하고 자기가 다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종로에 한 건 있었는데 그 확인된 것 말고는 자기는 묵비한다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을 안 했습니다. 전부 다 피의자는 같은 수법으로 다 했어요. 허 소장님, 네. 앞서 이 김복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백승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름 머리는 썼는데 그렇게 좀 이 치밀하지 못하고 허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해 점주가 다시 찾아온 이 사람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답니다. 얼마나 눈에 띄었을 거예요.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점주님이 아주 차분하게 처음에는 아하. 황당하다고 하셨는데 네. 차분하게 일 처리하신 게 저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일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훔치셨던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훔치셨던 분은 안 해도 돼요. 훔치신 놈이 사람, 네. 절도범님이 이제 서비스를 네, 습관이 돼서 네. 절도하신 분은 앞에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좀 만만해 보이니까 내가 저 친구를 다시 만나서 이 절도를 하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만만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그냥 앞에서 부드러워 보이게 서비스를 할 뿐이고요. 네. 제가 놀란 건요. 이게 가잖아요. 처리하러, 뭐 계산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떨 수도 있고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잡힐까 안 잡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비스하는 사람이. 네. 근데 너무나 연기를 잘하시면서 아하. 뒤에 물러나서 네. 다시 가서 잡힐 때도 이제 너 잡혔구나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접점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만만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라는 게 맞아요. 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허 소장님이 이 인성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저 절도범에게도 훔치신 분, 절도범님 그 습성을 못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인성이 좋으셔가지고요. 사실은 편하게 도둑놈 하는 게 도둑놈은 낫거든요. 괜찮습니다. 도둑놈 뉴스파이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단죄, 법의 단죄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요. 아는 사람이 무섭다. 이게 오늘의 운세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진입할 수 없는 일반 통행로에 승합차 한 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벌어진 일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두운 밤에요. 승합차 한 대가 불을 비추고 있죠. 뒤로 후진하더니 어허. 갑자기 힘껏 속도를 올려서 화면 오른쪽 위쪽에 오는 승용차와 충돌합니다. 이런 충돌이 있을 때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향을 저쪽 위쪽 승용차 방향으로 트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승용차랑 충돌을 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갔다가 네. 속도를 올려서 이제 저기 마주오는 가더니 좌회전을 해서 저기 차 하나 오네.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네네네. 그런데요, 문제는 아하. 이 승합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가 아는 사이였다고 하네요. 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요. 아하. 확인해 보니까 승합차 운전자가 네. 각본대로 짠 사고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김복준 의원님 예. 사실 저런 경우는 왕왕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좌회전은 무슨 경우 하다가 쾅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각본이 아니라 이게 각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단은 제가 보니까요.
승합차가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고 뒤로 한참 물러가서 네. 다시 이제 그 뭐 이 개구리가 움츠리듯이 네. 쭉 뺐다가 다시 이제 나가는 네네. 게 보이잖아요. 그 좀 다분히 고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저쪽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타이밍을 맞춰갖고 추돌 사고를 세상에.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고의로 추돌 사고를 야기하기 위해서 뒤로 뺐다가 지금 그 가서 지금 차 저렇게 들어오네요. 다 네. 부딪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다면 저 상황이라면 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뭔가 하자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 사람의 어떤 그 하자가 있는 부분을 빌미로 해서 네. 뭐 협박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하. 저런 범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저 각본이 백성문 변호사님 대체 어떻게 짰길래 저 이른바 지금 사기 피해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당한 거예요, 지금? 일단 이 피의자하고 네. 이제 피해자하고 동창인데요. 아하. 네, 같이 술을 먹습니다. 네. 같이 술을 먹는데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술을 먹어요. 아하. 그리고 소주를 한 4병 정도 먹고 세상에. 본인의 승용차를 아유 네가 좀 운전 좀 해. 하고 이제 술 강요를 합니다. 같이 술을 먹었는데요. 같이 술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강요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이제 아까 반대쪽에서 오던 차를 이제 피해자가 운전을 한 거예요. 아하. 운전을 하는데 아까 저쪽 승합차 보이셨죠? 네. 보셨죠? 승합차가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고를 내면 너 음주운전했잖아. 아이고. 음주 사고 내면 그럼 면허 취소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야 이거 합의하자 합의. 해서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요구를 하면서 어이구. 협박을 합니다. 안 그러면 야 우리가 신고할 거야. 이거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도 피의자 일행이에요. 네, 그래서 다 대기를 하고 이제 이 또 음주운전을 내가 했으니까 신고는 또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음주운전하면 신고는 네. 못 하니까 전전긍긍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작은 단서 하나로 이 모든 범행이 밝혀지게 됩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에 저 각본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홍수민아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각본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용차는 뭐 피해자, 피의자 여자친구가 이제 타고 있었고 세 명이. 승합차에는 공모자와 공모자 여자친구 등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이 일행이 움직여서 그 돈 1,500만 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대체 이게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얘기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하고 피해자는 초등학교부터 친구 사이입니다. 이제 뭐 자기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뭐 이제 벌이는 수입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비라든지 뭐 용돈 이런 거를 마련하려고 협박이 들어간 거죠. 뭐 돈 달라. 안 그러면 영주운전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피해자가 돈을 안 주니까 그 누나한테까지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있고 일부러 이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자기가 이제 그 피해자한테 운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내가 술을 많이 마셔서 운전이 안 되겠다. 이거 내 렌터 차인데 우리 집이 요 바로 앞인데 여기 나누면 주차 안 되니까 우리 집까지 좀 운전을 가야 돼. 그때까지 좀 네가 좀 이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스스로 운전을 해버린 거지. 그럼 내가 그 A 씨는 이제 구속된 사무지는 불구속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근데 이 피의자, 이 일을 공모한 피의자 친구라는 사람은 그 운전했던 친구에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차라리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더 큰일 나니까 합의하자. 1,500만 원 정도 주자라고 했지만 1,500만이 어디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거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나 1,500만 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 누나 있잖아. 하하. 이제 누나한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나한테까지 1,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것도 협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받아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못 받았어. 예, 결국 돈이 없었던 거죠. 네.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 나중에 이 문제가 좀 이제 되고 그다음에 네. 이게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이 공범들이 다 모입니다. 네. 모여서 처음에 이제 범행을 계획을 할 때 아하. 블랙박스 빼자. 이 블랙박스 빼자라는 말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죠?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빼고 난 이후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네. 블랙박스를 빼자라고 하면서 아하. 블랙박스가 들어있을 때 한 얘기가 네. 녹음이 돼 있었고 아마 그래서 승합차 오염물로 내에서 네. 결론이 된 그렇게 거죠. 공모를 한 것 같고요. 네. 계속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나는 운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불러놓고 나는 너무 술 쳤으니까 네가 좀 해줘라. 바로 우리 집 앞이 여기야. 네. 이게 유도한 게 의심스러웠던 것 네.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승합차 블랙박스를 그러니까요. 확인하고 공모한 걸 발견한 겁니다. 천만다행이고요.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말도 떠오른 사건이었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